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미나야, 레시피 노트, 마지막 장, 꼭 봐라.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치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2024년 10월 15일 저녁 7시 저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제 레스토랑 라 리미에르의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셰프복을 입고 요리를 완성하는 제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죠.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이 레스토랑은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이었습니다. 주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서 접시를 정렬하고 소스의 온도를 확인하며 플레이팅의 완벽함을 체크하는 저. 이런 순간들이 반복된 지 벌써 15년째였습니다. 셰프님, 12번 테이블 메인 디쉬 나갑니다. 수셰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장식을 올렸어요. 송로버섯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얹고 금박으로 포인트를 주고 마이크로 허브를 핀셋으로 하나하나 배치했습니다. 완벽했어요. 항상 그렇듯이. 하지만 그 완벽함이 제게 무엇을 남겨주었을까요? 서빙 직원이 접시를 들고 홀로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텅 빈 느낌을 받았습니다.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 손님들은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예술 같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20년 전 할머니의 시골 식당에서 먹었던 된장찌개가 떠올랐어요. 낡은 뚝배기에 담긴 겉보기엔 평범하기 그지없던 그 찌개. 하지만 한 숟가락 뜰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던 그 맛.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할머니와는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죠. 서울로 올라오면서 성공하면서 할머니의 촌스러운 식당과 가난했던 과거를 지우고 싶었으니까요. 오후 8시 홀 매니저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셰프님, 10번 테이블 손님께서 셰프님을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단골 고객이었어요. 월 2회는 꼭 방문하시는 60대 중반의 신사분. 저는 셰프복에 주름을 펴고 홀로 나갔습니다. 셰프님, 오늘도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만, 맛은 완벽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없네요. 예전에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엔 무언가 다른 게 있었는데 그분은 조심스럽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기술은 완벽하지만 사랑이 없다는 것.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바로 그것이었죠.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미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객에게 인사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저는 혼자 주방에 남아 조리대를 닦고 있었어요. 스테인리스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였지만 거기 비친 제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45살, 성공한 셰프, 미슐랭 3스타, 화려한 경력.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아파트가 기다릴 뿐이었어요. 딸 서연이는 기숙사 학교에 보냈고 남편과는 3년 전에 이혼했죠. 성공을 위해 가족을 포기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밤 10시 30분. 발신자는 딸 서연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 서연이답지 않았거든요. 여보세요, 서연아?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증조할머니가 쓰러지셨대.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증조할머니, 할머니, 박순옥 할머니,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쥔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외삼촌이 전화했어. 할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대. 병원에 계신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못 사신다고. 서연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17살 아이가 이렇게 우는 걸 처음 들었어요. 아니, 제가 너무 무심해서 못 들었던 걸까요? 엄마, 나 내일 증조 할머니 보러 갈 거야. 엄마도 가야지? 20년 만이잖아. 20년. 그 숫자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생신에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연락하셔도 늘 바빴죠. 아니, 바쁜 척했던 거예요. 엄마. 그래. 갈게. 내일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몸으로 스며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고 공허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문득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가던 날,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오셨어요. 손에는 김밥을 싸주시고 주머니엔 돈을 몰래 넣어주시면서 미나야, 서울 가서 크게 성공해라. 그런데 잊지 마라. 요리는 배고픈 사람을 위한 거란다. 화려한 접시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할머니의 촌스러운 철학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텅 빈 주방에서 혼자 우는 저를 보면 할머니는 뭐라고 하실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남대로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어요. 성공의 상징 같은 이 거리가 오늘따라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저는 서랍장을 뒤져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죠.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제가 있었어요. 할머니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 할머니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안고 계셨고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또 다른 사진에는 할머니와 함께 김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할머니 옆에서 열심히 따라하던 어린 미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밤새 사진을 보다가 저는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였어요. 미나에게.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레시피야. 언젠가 이걸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날 거야. 사랑한다, 우리 손녀. 메모 뒤에는 된장찌개의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만의 비법이 담긴 그 레시피. 저는 이걸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지만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평범하다고 촌스럽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레시피를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지금 어떤 상태이실까? 아프실까? 외로우실까? 20년 동안 손녀를 그리워하셨을까?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레스토랑에 가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가야 했어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옷들이 가득했지만 저는 가장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꺼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할머니가, 가족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요? 오전 8시 딸 서연이를 데리러 학교로 갔습니다. 차에 탄 서연이는 빨갛게 부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증조 할머니 괜찮으실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사실 나 증조 할머니한테 계속 편지 보내고 있었어. 뭐? 제가 놀라서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부터. 엄마는 연락 안 하니까 나라도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서. 증조 할머니는 매번 답장 주셨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레시피도 보내주시고. 서연이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아이가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미슐랭 스타가, 성공이, 돈이 정말 중요한 걸까?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빨갛게 익은 감나무. 할머니가 계신 시골로 가는 길이었어요. 20년 만에 돌아가는 길. 그리고 어쩌면 제가 잃어버린 진짜 나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1시 차는 시골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떠났던 바로 그 마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제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마을 어기 느티나무는 그대로였어요. 더 크고 더 늙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저 나무 그늘 아래서 할머니가 주신 수박을 먹곤 했죠. 빨갛게 익은 수박을 한 입 베어 물면 단물이 턱까지 흘러내렸고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시며 웃으셨어요. 엄마, 저기 순옥이네 간판 보여. 서연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멀리 보이는 낡은 간판. 순옥이네 식당이라는 손글씨가 바래져 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그 바람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때와 너무 달랐어요. 식당 앞에 섰습니다. 낮은 슬레이트 지붕, 낡은 나무 기둥, 색이 바랜 문짝.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식당 안이 보였습니다. 예전 그대로의 탁자들, 의자들, 벽에 걸린 시계까지.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지만 돌릴 수가 없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저와 이곳 사이에 높은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자.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딸아이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대로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식당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전엔 이 시간에도 동네 어르신들로 가득했었는데. 누구세요? 뒤편 주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어머니 윤정이었어요. 67살이 된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놀람, 분노, 그리움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 내가, 어머니.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으셨어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시며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돈이라도 챙기러 왔나? 아니면 양심이라는 게 남아서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러 왔나?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외할머니. 서연이가 저 대신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서연이, 많이 컸구나. 증조할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서연이의 물음에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시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의식이 없으셔. 어젯밤부터 계속.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그 말에 제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식당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시는 건가요?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5살 때 할머니 품에 안겨 있는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중학교 졸업식 때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그 뒤로는 사진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요리학교, 레스토랑 개업.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할머니를 지워버렸던 거예요. 한쪽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메뉴들이 보였어요. 된장찌개 5,000원, 김치찌개 5,000원, 공깃밥 1,000원. 20년 전 가격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왜 가격을 안 올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할머니가 안 올리신대. 동네 어르신들이 드시기 힘들다고. 그래서 요즘 적자야. 손님도 없고 재료값은 오르고.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장사가 아니라 봉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도 동네 어르신들을 먹이는 것이 할머니에겐 더 중요했던 겁니다. 병원 가봐야죠. 안내해 주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차는 내가 몰고 갈게. 넌 뒤에 타. 어머니의 차는 낡은 경차였습니다. 제가 타고 온 수입차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차 안에는 할머니 병원비 영수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몇백만 원씩 적힌 금액들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30분 동안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시골 풍경을 보며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여름방학이면 할머니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물장난을 쳐도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웃으시며 제 젖은 옷을 말려주셨죠. 겨울이면 할머니와 함께 김장을 했었어요. 차가운 물에 배추를 씻으며 손이 얼얼했지만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호호 불어먹는 군고구마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할머니 식당 나중에 내가 이어받아라.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그때는 싫었어요. 촌스러운 식당을 왜 제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식당이 아니라 사랑을 물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음식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지방 종합병원이었어요. 어머니를 따라 복도를 걸으며 저는 소독약 냄새에 숨이 막혔습니다. 3층 302호. 할머니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죠. 혼자서 할머니 병수발을 하시면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할게. 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 매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미나는 잘 지내고 있겠지. 성공했다니 다행이야 라고 하셨어. 신문에 내 기사가 나오면 오려서 모으시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넌 단 한 번도 전화 한 통 안 했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할머니를 버렸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체면이라는 핑계로.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소독약 냄새와 함께 기계음이 들려왔어요.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작고 야윈 몸,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 주름이 가득한 손. 20년 전 제 기억 속 할머니보다 훨씬 더 늙고 약해 보이셨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증조할머니. 서연이가 먼저 침대로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너무 작고 차가워 보였어요. 엄마 가까이 가봐. 서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침대 옆에 섰어요. 할머니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는 것 같았어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할머니.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싶었지만 감히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증조할머니가 엄마 주라고 하셨어. 꼭 전해드리라고.
서연이가 제 손에 노트를 쥐어주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노트였어요. 표지에는 순옥이의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할머니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미나에게. 할머니가 평생 모은 레시피란다. 언젠가 내가 이걸 볼 날이 올 거라 믿었어. 할머니는 늘 너를 사랑한단다.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제가 서울로 떠난 바로 그날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노트를 꼭 안고 울었어요. 할머니는 20년 전부터 제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복도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병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버리고 왔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저는 할머니가 남기신 레시피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때가 묻어 표지가 반질반질해진 낡은 노트였어요. 얼마나 많이 만지셨을까요? 얼마나 자주 펼쳐보셨을까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 병원은 조용했어요. 가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할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신 글씨들. 할머니는 글씨 쓰는 걸 어려워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글을 남기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된장찌개 마이너스 미나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 제목부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레시피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2004년 11월 3일. 오늘 아침 미나 생각이 나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미나는 두부를 크게 잘라 넣은 걸 좋아했지. 서울에서 잘 먹고 있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떠난 지 2주 만에 쓰신 글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벌써 저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김치찌개 레시피였어요.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 역시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2005년 2월 14일. 텔레비전에서 미나네 요리학교가 나왔다. 미나가 앞치마 두르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어. 많이 컸구나. 할머니는 자랑스럽단다. 할머니는 제가 나온 방송을 보셨던 거예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연락조차 드리지 않았었는데 할머니는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손녀를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비빔밥 레시피 옆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2007년 5월 8일 어버이날. 미나한테서 연락이 올까 싶어 하루 종일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다. 전화는 오지 않았지만 괜찮아. 미나가 바쁠 거야. 건강하게만 지내렴. 그날이 어버이날이었다는 걸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도 외면했었죠. 할머니께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2009년 3월 25일. 신문에서 미나가 레스토랑 부주방장이 됐다는 기사를 봤다. 사진 속 미나는 늠름해 보였어. 할머니가 가르쳐준 요리 솜씨를 잊지 않았구나. 언젠가 할머니 식당에도 와서 요리해주면 좋겠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할머니는 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저 기다리고 응원하고 사랑하셨던 거예요. 엄마. 서연이가 옆에 앉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딸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계속 읽어봐. 뒤에 더 있어.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갈비찜 레시피, 잡채 레시피, 생선조림 레시피. 할머니가 평생 만들어 오신 음식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 레시피마다 제 이름이 들어간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떡국을 끓였다. 미나도 떡국 먹고 있을까? 새해에는 미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2015년 6월 10일 미나가 미슐랭 스타를 받았다는 기사가 났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게 도움이 됐을까? 자랑스럽구나, 미나야. 2018년 9월 1일 날씨가 선선해졌다. 미나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해야 하는데 쌍화탕 끓여서 보내고 싶지만 주소를 몰라 못 보낸다. 10년, 15년, 20년. 할머니는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요리를 하시며 손녀를 생각하셨던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만들고 계셨던 거죠. 노트 중간쯤에서 다른 필체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 글씨였어요. 서연이의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 딸 서연이에요. 엄마한테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엄마는 바빠서 연락 못 드리지만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2019년 4월 2일 서연 올림. 그 아래 할머니의 답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한테 편지 보내줘서 고마워. 증손녀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난다. 서연이는 몇 살이니? 뭘 좋아하니?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꼭 한번 놀러 오렴. 저는 딸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 나 5년 전부터 증조할머니한테 편지 보내고 있었어. 엄마는 안 보내니까 나라도 보내야 할 것 같아서.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7살 아이가 어른인 저보다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아, 증조할머니는 매달 내 편지에 답장 주셨어. 레시피도 보내주시고 응원의 말씀도 해주시고 증조할머니가 있어서 내가 힘들 때 많이 위로받았어. 서연이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께서 서연이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할머니는 증손녀에게 인생 조언도 해주시고 학교 생활도 물어보시고 사춘기 고민도 들어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할머니가 대신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서연이가 한 장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한 달 전 날짜였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단다. 아마 오래 못 버틸 것 같구나. 내 엄마한테 꼭 전해줘. 할머니는 미나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다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더 좋은 할머니였다면 미나가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 엄마를 사랑해주렴. 그리고 요리할 때는 마음을 담아라. 그게 할머니가 가르쳐준 마지막 레시피란다. 편지를 읽고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레시피 노트를 계속 넘겼습니다. 뒤쪽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2024년 5월 15일.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다. 동네 어르신들도 하나둘 돌아가시고. 하지만 식당 문은 계속 열어야지. 혹시 미나가 찾아올까봐. 2024년 8월 3일. 폭염이 심하다. 미나는 더위 조심하고 있을까? 예전엔 여름만 되면 수박화채 만들어주면 좋아했는데. 2024년 9월 20일. 몸이 많이 안 좋다. 정임이나 엄마는 병원 가라고 하지만 가기 싫다. 식당 문 닫으면 미나가 왔을 때 할머니를 못 찾을까봐. 할머니는 아프신데도 식당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제가 돌아올 거라 믿으시며.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일주일 전 날짜였어요. 할머니가 쓰러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오늘 꿈에 어린 미나가 나왔다.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더구나. 너무 행복한 꿈이었어. 미나야, 할머니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비록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할머니 마음속엔 늘 내가 있어. 이 노트를 내가 읽고 있다면 할머니가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야. 사랑한다, 미나야. 그리고 미안하다. 더 좋은 할머니가 되지 못해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로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어머니가 커피를 들고 오셨어요.
어머니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 읽었니?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나도 어쩔 땐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이 노트 읽어보셨어요? 응. 며칠 전에 할머니가 서랍에 있으니 미나 오면 꼭 줘라고 하셨어. 궁금해서 먼저 봤지. 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날 정말 딸처럼 사랑하신 줄 몰랐어. 친딸이 아니라서 늘 불안했거든. 그래서 할머니한테 잘 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의심하고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었던 사람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기로.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아니 설령 깨어나지 못하신다 해도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기로. 엄마, 나 여기 머물게요.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레스토랑은? 부주방장한테 맡길 거예요. 지금은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미슐랭 스타도 명예도 돈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를 침대 옆으로 가져와 앉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작고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미나예요. 늦었지만 이제 왔어요. 다신 안 떠날게요.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을 잡은 순간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어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적어오신 사랑의 기록들을,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주신 마음들을. 할머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레시피가 뭔지. 병원에서의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낮에는 할머니 곁을 지키고 저녁에는 어머니와 교대로 식당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10월 18일 저녁 7시, 저는 20년 만에 할머니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어린 시절 그대로였어요. 불을 켜자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식당 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20년 전 제가 떠날 때 그대로였습니다. 4인용 테이블 6개, 낡은 의자들, 벽에 걸린 시계, 구석에 놓인 텔레비전까지. 모든 게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오래된 냄비, 도마, 칼, 뒤집개. 할머니 손때가 묻은 도구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김치통과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이 식당을 지키고 계셨던 거죠. 언젠가 손님이 올까봐, 언제가 손녀가 돌아올까봐. 선반을 열어보니 오래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금이 간 것들도 있었고 이가 나간 것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릇 하나하나에도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제일 위 선반에 손이 닿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내려서 펼쳐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젊은 시절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 1970년대쯤 보였어요. 할머니는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제 어머니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57년 12월 25일. 정희를 처음 만난 날. 눈 오는 크리스마스였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낳은 날이 아니라 만난 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어린 어머니가 할머니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어머니를 다정하게 안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할머니를 올려다보는 시선에는 두려움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닮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닮은 거였습니다. 사랑을 의심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먼저 마음의 벽을 쌓았던 것. 뭐 하고 있어?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문간에 서 계셨어요.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들. 저는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그래, 다 봤구나. 내가 할머니 친딸이 아니라는 거. 어머니가 테이블에 주저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소주병을 열어 컵에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키셨어요. 저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정확히는 몰라. 할머니가 말씀 안 하시니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나는 이 집 아이가 아니라는 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6살 때였나? 동네 아이들이 놀리더라. 너 주워온 애지? 하고. 그때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나 주워온 애야? 할머니는 울면서 나를 안아주셨지. 아니야, 정이야. 넌 엄마 딸이야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또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할머니가 언젠가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닫았어. 할머니한테 잘해드리지도 않았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당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가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바짝 다가가 앉았어요. 그리고 너를 낳았을 때 나는 결심했어. 내 딸만큼은 비참하게 살지 않게 하겠다고. 성공시켜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어머니의 고백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혹독하게 키웠던 이유를, 할머니를 부정하게 만들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식당이 촌스럽다고 했지. 가난하다고 창피해했고 너한테도 할머니 만나지 말라고 했어. 나처럼 살지 말라고. 어머니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7세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어머니를 먼저 안았어요. 어머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너무 잘못했지? 아니에요, 엄마. 할머니한테도 너한테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엄마도 힘드셨던 거죠. 나도 이제 알아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주방 구석에서 낡은 앨범을 더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제 사진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모아두신 거였습니다. 갓난아기 때 사진부터 시작해서 돌잔치, 유치원, 초등학교 모든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 사진마다 할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나 첫돌. 할머니가 만든 백설기로 돌잔치했다. 미나 초등학교 입학. 새 책가방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미나 중학교 졸업. 할머니보다 키가 커졌구나. 사진들을 보던 어머니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나도 있네. 가족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어린 저.
세 사람이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운데서 어머니와 저를 양쪽에서 안고 계셨어요.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딸 정희와 손녀 미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 1994년. 어머니가 그 글귀를 보며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는 진짜로 나를 딸이라고 생각하셨구나. 내가 혼자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손글씨였어요. 정희에게 오늘 병원 가는 거 잊지 마. 약 먹는 것도 꼭 챙겨. 내가 저녁 반찬 해놓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할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어머니를 챙기고 계셨던 겁니다.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일어나 주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할머니가 나한테 주신 편지야. 내가 너 낳았을 때.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정희야, 엄마 딸 낳아서 축하한다. 미나라는 이름 참 예쁘구나. 내가 좋은 엄마가 될 거라는 걸 엄마는 알아. 왜냐하면 넌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니까. 정희야, 너는 엄마가 낳지 않았지만 엄마가 선택한 딸이란다. 크리스마스 눈 내리던 날 내가 엄마한테 온 건 기적이었어. 그날부터 넌 엄마 딸이고 평생 엄마 딸이고 죽어서도 엄마 딸이란다. 사랑한다, 정희야. 엄마가. 편지를 읽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계셨어요. 내가 이 편지를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할머니를 믿었어야 했는데.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식당 바닥에 앉아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어요. 서랍 깊숙이에서 할머니의 옛날 한복이 나왔습니다. 나비 무늬가 수놓인 분홍 저고리와 치마였어요. 어머니가 그 한복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내 돌잔치 때 입히신 거야. 할머니가 손수 바느질하셔서 만드신 거라고 하셨어. 또 다른 상자에서는 어머니의 탯줄이 담긴 작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나는 주어진 아이인데. 항아리 옆에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 탯줄. 엄마가 소중히 보관함. 1957년 12월 25일. 주어진 아이의 탯줄을 할머니가 만들어 보관하신 거였어요. 친딸처럼, 진짜 낳은 딸처럼 대하시려고. 어머니는 그 항아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1시, 우리는 식당 청소를 시작했어요. 쌓인 먼지를 닦고 그릇을 정리하고 주방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나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사과할 거야. 평생 죄송했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저도 그럴 거예요, 엄마. 우리는 함께 식당을 청소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일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쩌면 처음인지도 몰라요. 새벽 3시, 식당은 깨끗해졌습니다. 20년 묵은 먼지가 사라지니 식당이 훨씬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와 저는 식당 한가운데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가 늘 끓여주시던 보리차였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이 식당 다시 열어요. 제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할머니 식당, 다시 문 열어요. 우리 셋이 함께. 할머니 레시피대로 음식 만들고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어머니의 눈에서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넌 레스토랑보다 중요한 게 생겼어요. 진짜 요리가 뭔지 이제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그러자. 할머니 깨어나시면 셋이서 함께. 우리는 희망을 품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길 기도하면서. 10월 21일 새벽 5시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했어요.
저와 어머니 서연이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심박수도 불안정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어머니가 벽을 붙잡고 비틀거렸어요.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으셨나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길어야 이틀, 아니 하루 정도로 보입니다. 가족분들 계속 곁에 계셔주세요.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이렇게 갑자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숨소리가 가빠 보였어요.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처럼. 할머니, 미나예요. 들리세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였어요. 간신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안 떠날게요.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왔구나. 우리 미나. 많이 컸네. 할머니의 손이 제 뺨을 향했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길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제 뺨에 꼭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20년 동안. 괜찮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어머니도 침대 반대편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평생 못되게 굴어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희야, 넌 엄마 자랑 일한다. 좋은 엄마 됐어. 어머니는 할머니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어머니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작은 기침을 하셨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어요. 저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할머니 상태를 체크했어요.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렸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만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간호사가 급히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할머니, 어머니, 저, 그리고 서연이. 할머니가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미나야. 레시피. 노트. 네, 할머니. 다 읽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았어요. 마지막 페이지. 봤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레시피 노트는 가방에 넣어뒀었습니다. 아직 안 봤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해졌습니다. 꼭 봐야 해. 정이랑 같이 꼭.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네, 할머니. 볼게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식당 부탁해. 할머니. 식당. 네. 제가 이어받을게요. 할머니 레시피대로 요리할게요. 할머니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이. 할머니. 편지. 고마웠어. 증조할머니. 사랑해요.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셨어요. 가족들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는 듯이. 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하고 약을 투여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병실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저는 울면서도 할머니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어요. 인공호흡기가 연결되고 각종 모니터들이 할머니를 에워쌌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를 가져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손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서연이는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먹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밤 9시 저는 문득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레시피 노트 마지막 페이지 꼭 보라고 하셨던.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거 같이 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페이지.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침대 옆에서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페이지보다 훨씬 길게 글이 적혀 있었어요. 최근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체였어요. 나의 사랑하는 딸 정희에게, 그리고 손녀 미나에게. 이 글을 쓰는 지금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레시피를 남긴다. 정희야, 너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다. 1957년 크리스마스 눈 내리던 날 교회 앞에 버려진 아기였지. 한겨울에 얇은 담요 하나만 덮인 채로 내 작은 손이 꽁꽁 얼어 있었다. 그날 나는 기도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평생 내 딸로 키우겠다고. 그리고 너는 살아났다. 기적처럼. 처음 너를 안았을 때를 기억한다. 내가 울음을 멈추고 내 품에서 잠들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준 딸이라는 것을. 피를 나눈 적은 없지만 우리는 밥을 나눴다. 30년 넘게 한 상에서 같은 밥을 먹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나눈 밥이란다. 너는 늘 불안해했지. 내가 언젠가 너를 버릴까봐. 하지만 정희야, 엄마가 너를 버리는 날은 엄마가 숨을 거두는 날뿐이란다. 미나에게. 할머니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레시피는 사랑의 밥상이란다. 재료 따뜻한 마음 한 그릇, 용서 한 숟가락, 이해 한 컵, 시간이라는 양념 적당히. 만드는 법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게 전부란다. 할머니가 평생 만든 음식들은 모두 이 레시피로 만들어졌어.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너도 이제 알겠지. 요리의 본질은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는 것,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할머니는 이제 떠나지만 이 레시피는 너희와 함께 남는단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밥을 함께 먹고 마음을 나누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라. 그것이 할머니가 바라는 전부란다. 사랑한다. 나의 딸들아. 사랑한다. 나의 손녀야. 마이너스 박순옥 올림. 2024년 10월 14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나눈 밥. 할머니의 마지막 레시피였습니다. 기술도 재료도 아닌 사랑과 용서에 관한 레시피.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 침대 옆에서 바닥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 11시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변했습니다. 불규칙해지더니 점점 느려졌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의사도 뛰어왔어요. 심폐소생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의사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그만하세요. 엄마,
편히 보내드리고 싶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진이 물러났어요. 저와 어머니 서연이는 할머니를 에워쌌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어요.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비, 비, 비. 그리고 어머니 사랑해요. 평생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웠어요. 할머니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 2024년 10월 21일 밤 11시 47분. 할머니는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기신 사랑의 레시피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10월 24일 할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장례식장은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평생 할머니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동네 어르신들, 할머니께 도움받았던 이웃들이 모두 오셨습니다. 영정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10년 전쯤 찍으신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고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신 모습.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고인께서는 평생을 이웃을 위해 사셨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조사를 읽으셨어요.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시며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시고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밥을 먹여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조사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몰랐던 할머니의 삶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 혼자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마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팔수는 넘어 보이셨어요. 순옥이 손녀분이시죠? 순옥이가 늘 자랑하셨어요. 우리 손녀가 서울에서 큰 식당 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순옥이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남편 돌아가셨을 때 49제 내내 반찬을 해다 주셨거든요. 혼자 계시니 밥이라도 잘 드셔야 한다고.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당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또 다른 어르신이 오셨어요. 순옥 씨 덕분에 우리 손자가 대학 갔어요. 장학금 받아서. 순옥 씨가 몰래 추천서 써주시고 도와주셨거든요. 제가 아팠을 때 매일 문병 오셨어요. 손수 끓인 미역국 들고. 우리 집 화재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이 순옥 씨였어요. 할머니를 추억하는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장례식이 끝나고 3일장을 마쳤습니다. 10월 27일 우리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평생 사셨던 식당 겸 주택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 보리차 냄새, 그리고 세월의 냄새. 저는 문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드시던 차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미나야, 이거 봐. 어머니가 할머니 방에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나온 기사들이었어요. 요리학교 졸업기사, 레스토랑 입사기사, 부주방장 승진기사, 미슐랭 스타 수상기사. 할머니는 모든 걸 오려서 모아두셨던 겁니다. 각 기사마다 할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2005년 3월. 미나 요리학교 졸업. 자랑스럽다. 2012년 9월. 미나 부주방장 됨. 할머니가 가르친 요리 솜씨 덕분일까? 2018년 11월. 미나 미슐랭 스타. 신문 보며 울었다. 기쁨의 눈물. 상자 바닥에는 제 사진이 붙은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는 이 사진을 매일 보셨던 걸까요? 엄마, 나 결심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식당, 다시 열 거예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레스토랑은? 정리할 거예요. 부주방장한테 양도하고. 진짜 요리를 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도울게. 같이 하자, 미나야.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모녀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 식당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청소부터 했어요. 쌓인 먼지를 닦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주방 기구들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할머니가 담가두신 김치들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김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 꺼내 맛을 봤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이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완벽한 간, 새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양념. 이게 할머니의 맛이었어요. 엄마, 이 맛 기억나요? 어머니도 김치를 드셨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김장할 때마다 나한테 맛보라고 하셨어. 정희야, 이 맛 기억해라. 이게 우리 집 맛이다라고. 할머니의 김치 맛에는 6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온 그 세월이. 주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할머니의 앞치마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번 깊고 기운 흔적이 있는 낡은 앞치마였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메뉴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미나가 좋아하던 것들. 언젠가 미나가 오면 해줘야지. 쪽지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위한 메뉴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이제 제가 할게요. 할머니 대신 제가 요리할게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서보는 할머니 식당 주방이었어요.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된장찌개 레시피. 할머니 글씨를 한자 한자 따라 읽으며 재료를 준비했어요. 멸치 육수를 먼저 낸다. 멸치 20마리, 다시마 1장, 무 1조각. 물이 끓으면 약불로 30분. 할머니의 레시피는 자세했습니다. 온도, 시간, 재료의 양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는 이런 메모도 있었습니다. 이때 마음을 담아서 저어준다.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두부는 미나가 좋아하는 크기로 크게 자른다. 마지막에 파를 넣을 때 미나 생각하며 넣는다. 할머니의 레시피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주방에 퍼졌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 식당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된장이었어요. 3년 묵은 된장. 국물에 된장이 풀리자 진한 갈색빛이 돌았습니다. 두부를 넣고 애호박을 넣고 양파를 넣었어요. 할머니 레시피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냄새, 이 소리, 이 광경.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이었어요. 미나야, 맛 좀 봐. 어머니가 숟가락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맛봤어요.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완벽한 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엄마, 이거 할머니 맛이지?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도 울면서 웃었어요. 할머니의 맛을 재현해낸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할머니 식당에서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저 서연이.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할머니 자리는 비워두었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을 놓고 할머니도 함께 계신 것처럼. 할머니, 잘 드세요. 서연이가 할머니 밥그릇에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따라 인사했어요. 그리고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밥에 된장찌개를 얹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어요. 밥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추억, 어린 시절 기억, 앞으로의 계획. 그렇게 1시간 넘게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나눈 밥. 어머니가 할머니의 말씀을 되뇌셨습니다.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이렇게 함께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이게 가족이구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의 화려한 코스 요리보다 이 소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식당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크게 바꾸지는 않았어요. 할머니의 흔적을 최대한 남기면서 조금만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낡은 간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순옥이네 식당. 할머니가 손수 쓰신 글씨였으니까요. 테이블과 의자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닦고 기운 자리는 수리했어요. 주방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벽에는 할머니 사진을 걸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 그리고 옆에는 할머니의 말씀을 적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 그것이 요리의 본질입니다. 마이너스 박순옥. 11월 1일 식당 재개업 준비가 끝났습니다.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어요. 할머니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된장찌개 5,000원, 김치찌개 5,000원, 제육볶음 7,000원, 생선구이 8,000원. 가격도 할머니 때 그대로였어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이 가격으로 어떻게 장사해? 적자야. 괜찮아요. 할머니처럼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배불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할머니 손녀가 됐구나. 저는 할머니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홀을 담당하시고 서연이는 주말에 도우러 오기로 했어요. 재개업 날짜를 11월 5일로 잡았습니다. 할머니 생신이었거든요. 전단지를 만들어 마을에 돌렸습니다. 순옥이네 식당이 다시 문을 엽니다. 할머니의 맛,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갑니다. 2024년 11월 5일 개업. 마이너스 손녀 강민아 올림. 개업 전날 밤 저는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괜찮아, 미나야. 넌 잘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일 만들 음식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레시피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의 밥상 마이너스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고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 네, 할머니. 그렇게 할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2024년 11월 5일 아침 6시 할머니의 84번째 생신이자 순옥이네 식당 재개업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주방에 섰어요.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멸치 육수를 냈습니다. 할머니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멸치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마른 팬에 살짝 볶아 비린내를 없앴습니다. 끓는 물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자 구수한 냄새가 주방에 퍼졌어요. 20년 만에 맡아보는 이 냄새. 어린 시절 할머니 식당에서 아침마다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미나야, 벌써 일어났구나. 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도 새벽부터 준비하시려고 일찍 오신 겁니다. 엄마, 김치 좀 꺼내주세요. 김치찌개 끓여야 해요. 그래.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할머니가 담그신 마지막 김치를 꺼냈습니다. 빨갛게 익은 배추김치가 플라스틱 통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김치를 꺼내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김치. 이것이 다 떨어지면 할머니의 손맛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겠죠. 엄마, 우리도 김치 담가야겠어요. 할머니 레시피대로. 그래야지.
할머니 맛을 이어가야지. 오전 7시 밥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전기밥솥이 아니라 가스불에 솥으로 밥을 지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불 조절을 하며 밥을 지었어요. 처음엔 센 불로, 그 다음엔 중불로, 마지막엔 약불로.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대로 밥 짓는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밥의 냄새. 밥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와, 할머니 밥 냄새다.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정말 할머니가 지으신 밥 냄새와 똑같았거든요. 오전 9시 반찬 준비가 끝났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할머니가 늘 만들어주시던 반찬들이었어요. 하나하나 맛을 보며 간을 맞췄습니다. 할머니처럼 정확히,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오전 10시 드디어 개업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앞치마를 두르고 문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영업 중 팻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올까요? 할머니가 안 계신 식당에 사람들이 올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식당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미나야, 괜찮아. 첫날이니까 그런 거야. 어머니가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동네에서 평생 사신 분 같았습니다. 순옥이 손녀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순옥이 맛을 이어간다고 들었어요. 된장찌개 하나 주시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손님이셨어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가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위에 팔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밥과 반찬을 준비했어요. 상을 내오며 저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드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이거 순옥이 맛이네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먹던 맛이에요. 순옥이가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맛. 손녀분, 고맙소. 순옥이가 살아계신 것 같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맛을 제대로 재현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밥을 드시는 동안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기억하는 동네 어르신들이셨어요. 순옥이 식당 다시 열었다며? 손녀가 물려받았다고 들었어. 순옥이 맛이 그대로일까? 어르신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정신없이 주방을 오갔어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상을 내고 설거지를 하고 모든 손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옥이 맛이야, 순옥이 맛. 이 맛을 또 먹을 수 있을 줄 몰랐어. 손녀분 정말 잘하시네요. 순옥이가 좋아하실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테이블 6개가 모두 차고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저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손이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할머니도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이 뿌듯함.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미슐랭 레스토랑 라 리미에르의 부주방장과 셰프들이었어요. 셰프님, 준혁, 제 부주방장이 놀란 표정으로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셰프님 할머니 식당이에요? 그래. 들어와. 밥 먹었어? 아직이요. 여기서 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앉아. 저는 그들에게 특별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각종 반찬들. 할머니가 평생 만들어주신 그 음식들이었어요. 처음에 셰프들은 어색해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그들에게
이 소박한 밥상이 낯설었을 거예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셰프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이런 깊은 맛이 나올 수가. 준혁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떠서 천천히 맛봤어요. 셰프님, 이건 예술이에요. 우리가 만들던 화려한 요리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미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맛엔 사랑이 있어요. 진짜 사랑. 우리 요리엔 없던 거.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추구하셨던 것. 기술이 아니라 마음,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 준혁이 저를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셰프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셰프님이 왜 레스토랑을 그만두셨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어. 화려한 접시, 비싼 재료, 완벽한 플레이팅.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하지만 진짜 요리는 이거였어.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것. 셰프들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떠나기 전 준혁이 말했어요. 셰프님, 저도 언젠가 이런 요리를 하고 싶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요리. 넌 할 수 있어, 준혁아. 마음만 있으면. 오후 5시 장사가 끝났습니다. 준비한 음식이 모두 동이 났어요. 저와 어머니는 지쳐서 식당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했어요. 첫날 대박이에요. 그러게. 손님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우리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보니 할머니도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청소하고 내일 장을 볼 목록을 작성했어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저는 할머니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든 음식을 조금씩 접시에 담아 올렸어요. 할머니, 오늘 생신이시죠?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식당 다시 열었어요. 할머니 레시피대로 요리했어요. 손님들이 할머니 맛이라고 하셨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처럼. 할머니,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가 평생 하고 싶으셨던 말씀.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 나누는 밥상이라는 것. 저는 할머니 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깊은 절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뜻 이어갈게요. 평생 이 식당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그때 뒤에서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약속할게. 나도 나중에 이 식당 이어받을 거야. 증조할머니 레시피 엄마한테 배울 거야. 저는 딸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 서연아. 우리 함께 하자. 3대가 함께. 어머니도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셋은 할머니 사진 앞에 나란히 섰어요. 어머니, 정희가 약속드려요. 이제 평생 후회 없이 살겠어요. 어머니 사랑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어요. 할머니, 미나가 약속드려요. 할머니 가르침 잊지 않고 진심으로 요리하며 살겠어요. 증조할머니, 서연이가 약속드려요. 증조할머니 정신 이어받아서 좋은 사람 되겠어요. 세 사람의 약속이 촛불에 실려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레시피 노트 마지막 장에 글을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순옥인의 식당 재개업. 할머니, 오늘 할머니 맛을 이어갔어요. 손님들이 할머니를 기억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사랑하신 이 마을,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게요. 할머니의 손녀 미나가 창밖으로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미슐랭 스타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할머니가 평생 추구하신 것이었고, 이제 제가 이어갈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2025년 10월 5일 할머니가 떠나신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옥이네 식당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문을 열면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여느 때처럼 주방에 섰습니다.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매일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내고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거친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손처럼 사랑을 전하는 손이었으니까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서연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딸은 주말이면 꼭 식당에 와서 도왔어요. 대학은 요리학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아, 쌀 좀 씻어줄래? 네. 딸과 함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엄마와 딸이 함께 주방에 서서 밥을 짓는 모습. 엄마, 나 어제 꿈 꿨어. 무슨 꿈? 증조할머니 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서연아, 잘하고 있다 하셨어. 그리고 나한테 뭔가 가르쳐 주시려는 것 같았는데. 깼어.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셔. 우리 서연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오전 6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1년 동안 많이 변하셨어요. 표정이 밝아지셨고 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미나야, 오늘 김치 담가야지. 할머니 김치 다 떨어졌어. 네, 엄마. 오늘 오후에 같이 해요. 할머니가 담그신 마지막 김치는 6개월 전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와 제가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할머니 레시피대로 정성스럽게. 처음 몇 번은 맛이 영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맛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할머니의 메모를 읽고 또 읽으며 비법을 하나씩 익혔어요. 배추 절일 때 마음을 담아라. 서두르지 말고. 양념 만들 때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며 버무려라. 김치는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다. 할머니의 메모대로 했더니 신기하게도 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손님들도 인정해주세요. 순옥이 맛이 나네하고. 오전 10시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매일 오시는 박할아버지였어요. 85살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는 순옥이네가 유일한 식당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오늘도 된장찌개 주시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박할아버지는 할머니 때부터 30년 넘게 다니신 단골이셨어요. 할아버지를 위해 저는 특별히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두부를 크게 썰고 파를 듬뿍 넣고 국물을 진하게 끓였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상을 받으시며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녀분, 고맙소. 이 맛이 있어서 내가 살지. 순옥이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요. 할아버지의 손은 할머니처럼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니까 제가 더 기뻐요. 매일 오세요. 오늘 점심시간도 붐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라는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된장찌개 5,000원, 김치찌개 5,000원. 할머니가 정하신 가격 그대로였어요. 미나야, 이 가격으론 남는 게 없잖아. 조금만 올리자. 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할머니는 돈 벌려고 식당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배불리려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장사는 빠듯했습니다. 재료값도 오르고 공과금도 나가고. 하지만 이상하게 항상 딱 맞게 돌아갔어요. 적자도 아니고
큰 이익도 아닌 딱 운영할 만큼 마치 할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장사가 끝나고 저는 마을 정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단풍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 제 옛 부주방장이었습니다. 셰프님, 저예요. 준혁아, 잘 지내? 네. 그런데 셰프님, 제가 레스토랑 그만뒀어요. 뭐?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혁은 유망한 셰프였거든요. 셰프님 보고 배웠어요. 진짜 요리가 뭔지. 저도 작은 식당 하나 열려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해주는. 준혁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넌 잘할 수 있어. 셰프님 식당 놀러 가도 돼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언제든지 와. 할머니 레시피 다 가르쳐 줄게. 전화를 끊고 하늘을 보니 구름이 할머니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를 통해, 준혁을 통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후 4시 김장 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어머니와 서연이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였어요. 함께 김치를 담그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 때도 그러셨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김치를 담그셨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김치도 함께 담가서 나눠드리고. 미나야, 배추 좀 가져와. 네, 엄마. 절여진 배추를 들고 오며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김장하던 그때,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파. 할머니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계량했습니다. 미나 씨, 순옥 씨 양념 비법이 뭐예요? 동네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할머니 노트를 펼쳤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양념 만들 때는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만든다. 그럼 양념에 마음이 들어간다라고. 아이고, 순옥 씨다워라. 그분은 요리에도 철학이 있으셨어. 함께 양념을 만들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옛날 이야기, 마을 이야기.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어요. 이게 바로 할머니가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음식으로 사람을 모으고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저녁 6시 김장이 끝났습니다. 큰 김치 독 5개가 가득 찼어요. 우리 것 2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것 3개. 어르신들 댁에 갖다 드려야지. 그래, 순옥이가 늘 그러셨잖아. 리어카에 김치독을 싣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하나씩 갖다 드렸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걸 어쩌니?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부족하면 더 갖다 드릴게요. 어르신들의 기뻐하시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밤 8시 집으로 돌아와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식탁 한쪽에는 할머니 사진을 놓았습니다. 항상 할머니와 함께 먹는 것처럼. 할머니, 오늘 김장 잘했어요. 할머니 레시피대로요. 서연이가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할머니 자랑스러워 하시죠?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가 평생 하고 싶으셨던 말씀.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나눈 밥이라는 것. 저희 매일 함께 밥 먹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이 입안에 퍼졌어요. 우리가 담근 김치로 만든 찌개. 맛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 할머니 맛이야. 서연이가 감탄했어요.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순옥이 맛을.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1년 동안의 기록을 적어왔어요. 2025년 10월 5일. 할머니,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 없이 보낸 첫 해였지만 할머니는 늘 저희 곁에 계셨어요. 매일 아침 육수 내고 밥 짓고 음식 만들 때마다 할머니 생각했어요. 이제 저도 알아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화려한 접시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 나누는 밥상이라는 것. 할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레시피 사랑의 밥상을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 엄마와는 매일 대화해요. 서연이와도 많은 시간을 보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저 행복해요. 미슐랭 스타보다 화려한 레스토랑보다 이 작은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할머니가 평생 지키신 이 식당, 제가 평생 지킬게요. 그리고 서연이가 이어받을 거예요. 할머니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할머니. 그리고 고마워요. 진짜 요리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 진짜 행복이 뭔지 깨닫게 해주셔서. 할머니의 손녀, 미나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달을 보니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희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서서 멸치 육수를 내고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오전 10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 중 팻말을 걸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오늘도 시작해요. 할머니가 사랑하신 이 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대답 같았어요. 그래, 미나야. 잘하고 있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순옥이네 식당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밥상이 오늘도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끝. 에필로그. 10년 후 2034년 순옥이네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서연이가 주방을 책임지고 미나는 홀을 돕고 있어요. 정희 할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벽에는 박순옥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나눈 밥. 마이너스 박순옥 할머니의 마지막 레시피. 오늘도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할머니를 직접 아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할머니가 여기 다니셨대요. 순옥 할머니 음식이 최고였다고. 저도 어릴 때 여기서 밥 먹었어요. 그 맛이 그리워서 왔어요. 서연이는 증조 할머니가 남기신 레시피대로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대합니다. 할머니의 정신이 4대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서연이의 아이가 이 식당을 이어받겠죠. 순옥 할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